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추가로 공급되고 이미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2분기, 3분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동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든든한 한 끼로는 돈의 흐름을 준비했는데요.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는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기업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동성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월 달에 총통화에서 나온 것처럼 한 달 동안 42조 원의 돈이 공급돼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 그리고 3,200조가 넘는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니까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도 좋아지는데 왜 안 오르느냐라는 것은 유동성 장세는 돈이 많다고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그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유동성 장세인데 그 기대감이 올해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올해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지난해 주가에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작년 말 대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축소된 국면에서 주가가 좀 재미없어졌고 그래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때 주가가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의견이 다르시네요. 그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안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을 예탁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1월 12일 날 예탁금이 고점이었다가 지금은 한 20조 정도 빠져 있으니까 유동성이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에 관여되는 유동성은 그 부분의 유동성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이 얼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유동성의 풀이 자산별로 재료가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흘러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인데 글로벌 유동성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 어떤 중앙은행도 긴축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돈들을 계속 공급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었다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다시 유동성이 추가로 좀 공급될 여지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부양책이 다시 이제 현금으로 꽂힐 텐데요. 이런 것들은 추가 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은 호재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추가로 공급되고 이미 있습니다. 바이든의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3월 1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 17일부터 공급되는 그 유동성이 금융기관을 거쳐 이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러한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유동성의 힘, 즉 주체가 정부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입니다. 근데 경기부양책의 양에 따라서 더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이 무역 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은 대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유동성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주식 상승을 시키기에 충분한 유동성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봤을 때 동학개미가 이 유동성의 주체였잖아요. 유동성 공급의 주체. 올해도 동학개미가 주체가 될까? 개인들이 주체가 될까요? 그거는 올해 형성되는 재료와 펀더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의 유동성이 올해도 주식시장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인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지난해보다는 올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은 저는 외국인 유동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이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의 여력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2019년 말 고객 예탁금이 한 27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이 6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2배가 넘게
느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현재 고객 예탁금이 한 74조 정도 갔다가 지금 63조 수준에 내려와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고로 많이 갔을 때가 74조 원 정도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0조 원 정도 올라가는 느낌이겠죠. 아마도 1월에 고점 찍었을 때가 74조 원 정도였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약간 흐물흐물 내리면서 좀 고객 예탁금이 줄었을 텐데 74조 원에서 63조 원이면은 거의 이제 11조 원의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돈은 사실은 단기 부동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 이 자금들은 증시 주변에 단기 부동화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탁금이 훅 줄었다가 대형 IPO 같은 거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부동화된 자금들이 투자의 모멘텀을 따라서 터져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제는 이 돈의 흐름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요. 여의도와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팽한 이론이 있어요. 여의도에 계시는 이제 증권 쪽 분들은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 자금은 그대로 있고 즉 집은 팔지 않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들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좀 팔아서 예. 주식을 투자한 거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수 있는데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늘어나 있는 유동성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집을 마련하라는 대기 자금이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물꼬를 틀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단기 부동화된 형태로 굉장히 축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전처럼 적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부동한 상태로 유동성이 고여 있는 부분들이 어떤 자산에서 투자의 모멘텀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동산으로 갈 때도 있고 주식으로 올 때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수십억 번 분들이 막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도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자산으로 이 부동 자금이 좀 흘러간 측면도 있나요? 케이스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전체 시장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비트코인 팔아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이 부동산과 주식 자산에 있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정황적 근거는 있나요? 정황적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올해 1월 초에 주식시장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까지 조정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탁금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상승률이 꽤 높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그런 쪽에서도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별로 돈의 흐름은 좋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 핵심은 결국에는 단기 부동 자금, 이 유동성인 거네요. 이 유동성이 어떤 데는 부동산 갔다가 어떤 데는 주식으로 갔다가 어떤 데는 뭐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하지만 이 유동성은 줄고 있지 않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는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작년에 동학개미가 유동성 공급의 주체였다면 올해는 외국인이 유동성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열을 따져서 주체나 뭐 두 번째 주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와는 달리 지난해 외국인 비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줄어든 외국인 비중을 채우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수준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로 따라서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산 배분의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통화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터 역시 과거처럼 체계적인 위험을 무조건 회피하는 요인이 아니라
투자의 수익률을 올리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로 선별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분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의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의 주식시장 전망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리 가장 좋은 시장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산별로 보면 달러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근간이 미국 경기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효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서는 시장은 이전 고점을 테스트해 볼 만한 충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반등세는 이번 달 시작할까요?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저는 바이든 부양책이 집행되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부양책이 지난달 3월 17일부터 공급되기 시작했고요. 3월 마지막 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유동성 공급이 확 커지는 그 모멘텀이 있나요?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해서 4월 첫째 주까지 1.9조 달러 중에서 22%가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80% 가까운 돈이 2분기하고 3분기에 걸쳐서 돈이 점차적으로 풀리겠죠. 그만큼 이제 신흥국에도 유동성,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선별적인 신흥국으로 가겠죠. 근데 왜 4분기는 빼셨나요? 4분기는 사실은 3분기 중반 이후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한번 이렇게 큰 변동장이 왔죠. 그거는 가격과 펀더멘탈 또는 재료의 상대적인 관계를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분기하고 3분기에 움직이는 모멘텀이 2분기하고 3분기 초반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그것에 따른 유동성 효과나 아니면 경제지표의 개선도 있지만 또 하나의 미국에서 중요한 축은 백신입니다. 백신의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나온 예상치를 보면 7월 초에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집단 면역 형성되는 숫자가 70% 이상이다라고 보면 올 여름 휴가 시즌이 실행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인 거죠. 독립기념일을 일부러 겨냥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역이 형성된 시기에 미국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세레머니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기가 심리적으로는 과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바이든 행정부 또 첫 해이기도 하고 뭔가 세러머니 없이 지나가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 4분기의 불확실성은 혹시 내수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과열의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탈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가격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는 4, 4분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4, 4분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이후에는 바이든이 내놓은 이른바 인프라 투자 안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조달의 핵심이 증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세 논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3, 4분기에 형성된 그 과열은 필연적으로 인플레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미국 금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지나간 이후에 이런 논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중반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2, 3분기에 과열 양상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반등 시점이 온다고 하면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특히 1월 연초에 98층에서 진입한 이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식을 현금화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건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식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가장 스마트한 투자자들을 제가 본 부분은 1월 정도에 본인 주식들을 대부분 배당 주식으로 전환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황의 흐름을 개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본인의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유한 주식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동학개미들이 막 대표주에 많이 투자를 하시죠. 연초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을 회복하고 현금화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현금할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 보시나요? 필요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을 발견했으면 이익을 실현하셔도 상관없고요. 반면에 투자할 만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본인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국내에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어쨌든 첫 번째로 꼽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관련된들이 아직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에 어쨌든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의 그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급등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일드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금리가 급등하는 국면이 닥치면 실질적으로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올해 생각보다 주식 공급이 좀 많습니다. IPO 되는 규모들을 다 합쳐보면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규모가 이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세요?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는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아마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금리 급등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올 연초에 보여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논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그 가능성 자체를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 3분기는 좀 편안하게 보고 있고 3분기 중반 이후에 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 만한 건 뭘까요? 금리 인상의 트리거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이 공언한 것처럼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고정된다면 충분하게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되겠죠. 그 가능성은 또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저효과나 공급 측면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짚어주신 게 국내 IPO 주식의 그 규모가 100조 원 가량인데 이게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편인가요? 지금의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동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증시 재반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1, 4분기에 본 것처럼 IPO에 대한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꽤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1번과 2번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덮칠 경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 요인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복이 늦춰지는데 금리 인상 할 리가 없잖아요. 1번과 2번은 같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같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금리 인상이 미국이라 그러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미국은 다 백신 맞고 나서 막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겹치면 악재다. 악재인 거죠. 요거를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 시점이 3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점은 유동적이겠지만 이 팩터들은 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